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흔한 약, 여러분이 믿고 복용하는 그 약이 실은 뇌졸중 위험을 3배나 높일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정말 충격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이것이 숨겨진 조용한 그리고 위험한 현실입니다. 사실 뇌졸중 위험을 심각하게 높이는 아주 흔한 4가지 주요 약물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의사들조차도 이 연관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 이 박사, 디아오 이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응급실과 제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해왔습니다. 뇌졸중으로 한순간에 삶이 무너진 채 실려오신 분들이죠.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가장 가슴 아픈 순간들은 단순히 응급실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건 뇌졸중이 발생하고 하루 이틀 뒤 조용한 병실에서 환자분이나 그 배우자가 집에서 가져온 약이 든 작은 비닐봉지를 손에 꼭 쥐고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을 때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먹던 약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그게 관절염 약이었나요? 아니면 잠자는 약이었나요? 진작 알았더라면 좀 더 조심했을 텐데요. 그 질문은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4가지 약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 스스로를 지킬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꼭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정보입니다. 첫째, 적을 알아야 합니다. 뇌졸중이란 무엇일까요? 약물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뇌졸중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뇌졸중은 별표 뇌의 공격, 브레인 어택, 별표입니다. 뇌의 중요 부위에 혈액 공급이 끊기면서 발생하죠. 뇌혈관을 뇌세포의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작은 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뇌졸중은 그 강이 막히거나 터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산소 공급이 끊긴 뇌세포는 단 몇 분 만에 죽기 시작합니다. 뇌졸중에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허혈성 뇌졸중, 이스키믹 스트록스 가장 흔한 유형으로 전체 뇌졸중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허혈성이란 막혀서 생긴다는 뜻입니다. 강에 통나무잼처럼 혈전, 피떡이 생겨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출혈성 뇌졸중, 헤머레직 스트록스 나머지 20%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뇌혈관이 실제로 터지거나 새는 것입니다. 댐이 무너지는 것과 같죠. 이로 인해 뇌 안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주변 뇌 조직에 엄청난 압력을 가해 광범위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미국에서 뇌졸중은 심장질환, 암과 함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통계는 이것입니다. 60세 이후로 그 위험이 수직 상승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망 위험만 끔찍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따라오는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심각한 장애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갑자기 몸의 오른쪽 전체를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 하고 싶은 말이 머릿속에 맴도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 기억력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며 갑자기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것. 많은 뇌졸중 생존자들은 24시간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이는 환자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유독 60세 이상에게 약물이 특별한 위험이 되는 걸까요? 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2가지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1. 우리의 여과 시스템이 느려집니다. 여러분의 간과 심장을 24시간 돌아가는 우리 몸의 고성능 정수 시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0대나 30대에는 이 시설이 100% 효율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상이 되면 이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효율이 떨어집니다. 예전처럼 약물을 빠르고 깨끗하게 걸러내지 못하죠. 즉, 40대에는 완벽하게 괜찮았던 용량의 약이 60대에는 몸에 축적되어 위험한 수준, 즉 독이 되는 수준까지 쌓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우리의 신체 구성이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체내 수분은 줄어들고 지방 조직은 늘어납니다. 많은 약물들이 이 지방 조직에 저장되는데 이는 약물이 몸 안에 훨씬 더 오래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려진 필터와 달라진 저장 시스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같은 용량의 약을 복용하더라도 혈중 약물 농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한 가지 층을 더 쌓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단지 한 가지 약만 복용하지 않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 관절염, 심장질환 등 여러 만성질환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길고 복잡한 처방전 목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를 의학 용어로 별표 다약제 복용, 팔리파어머시,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잡한 약물 칵테일은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입니다.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특정 약물들이 균형을 무너뜨리고 혈관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며 조용히 하지만 위험하게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약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알약 약물샵 1, 흔한 진통제, NSAIDs. 제가 가장 먼저 경고해야 할 약물군은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약물 중 하나입니다. 바로 NSAIDs, 즉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름들을 잘 아실 겁니다. 이부프로펜, 에드빌, 모트린, 나프록센, 알레브 같은 흔한 브랜드들이죠. 이 약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 상자, 핸드백, 침대 옆 탁자 위에 있죠. 단순한 두통부터 만성관절염, 허리 통증까지 모든 것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식료품점이나 주유소에서도 큰 통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약들이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에 해롭지 않고 사탕처럼 여기죠. 하지만 60세 이상에게 이 약을 규칙적으로 만성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약들이 어떻게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표 3중고, 트리페레미, 별표나 마찬가지입니다. 1. 혈전이 생기기 쉽게 만듭니다. 이 약들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체내 물질을 차단함으로써 작동합니다. 이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이 작용은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데는 훌륭하지만 동시에 우리 혈관 내벽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다른 프로스타글란딘까지 차단합니다. 그 보호막이 없으면 혈관이 손상될 수 있고 혈관벽이 거칠어져 혈전이 형성되기 더 쉬운 환경이 됩니다. 2. 혈압을 높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NSAIDs는 신장, 콩팥, 이 염분과 수분을 붙잡아두게 만듭니다. 몸이 더 많은 수분을 보유하게 되면 혈액의 총량이 증가합니다. 같은 굵기의 파이프, 동맥에 더 많은 물이 흐르면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단순한 물리 법칙이죠. 이것이 직접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3. 여러분이 드시던 약의 효과를 무효로 만듭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혈압을 낮추기 위해 이미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수백만 명 중 한 명이라면 NSAIDs를 복용하는 것이 그 약의 효과를 완전히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혈압약은 혈압을 낮추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NSAIDs가 똑같이 혈압을 높이기 위해 작용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 여러분의 혈압은 조절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 조합 더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기기 쉬운 피, 그리고 위험할 정도로 높은 혈압 등 여러분의 심장과 뇌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60세 이상이 NSAIDs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뇌졸중 위험이 약 1.6배에서 1.7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용량으로
장기간 사용하거나 이미 심장질환 병력이 있다면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 위험이 약물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기 시작한 지 불과 몇 주 이내에도 급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65세의 환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정원 가꾸기를 정말 좋아하시던 멋진 분이셨죠. 하지만 무릎 관절염이 너무 심하셨습니다. 그는 정원을 거닐기 위해 거의 매일 고용량의 NSAIDS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혈압약도 드시고 계셨고 모든 것이 잘 조절되고 있다고 생각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부인이 바닥에 쓰러져 혼란스러워하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오른쪽 팔다리는 완전히 힘이 빠져 있었고 발음은 심하게 어눌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응급실로 신속히 이송되었고 우리는 그를 중증 허혈성 뇌졸중으로 진단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빠른 치료 덕분에 그는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재활 과정은 끔찍할 정도로 고되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의 기록을 되짚어 보았을 때 우리가 의심했던 바를 발견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의 혈압이 그가 매일 NSAIDS를 복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몇 달에 걸쳐 서서히 조용히 상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무릎 통증의 단기적인 완화와 끔찍하고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뇌졸중을 맞바꾼 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아플 때마다 무조건 약부터 찾지 마세요. 만성적인 관절 통증이 있다면 제발 다른 방법부터 찾아보세요. 물리치료는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필요하다면 체중 관리는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엄청나게 줄여줍니다. 간단한 온찜질이나 냉찜질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NSAIDS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면 원칙은 이것입니다. 최소한의 용량을 최단 기간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일 먹는 비타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의사와 상의 없이 이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기 시작하지 마세요. 특히 고혈압 약을 이미 복용 중이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약물 샵2, 항정신병약. 두 번째로 우리가 논의해야 할 약물군은 별표 항정신병약, 엔타이사이카틱스, 별표입니다. 자, 이것은 민감하고 복잡한 주제입니다. 이 약물들은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와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며 생명을 구하는 약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 약물들이 노인분들, 특히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께 별표 허가 후에 오프레이벨, 별표로 처방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종종 초조함, 공격성, 불안 또는 심각한 수면 문제와 같은 다루기 힘든 행동을 관리하기 위한 화학적 억제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가족분들의 심정을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여러분은 지칠 대로 지쳤고 사랑하는 가족이 그저 평온하고 안전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부디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노인분들에게 이 계열의 약물은 뇌졸중 위험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비극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이 약물들은 신경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혈압의 급격한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다시 치솟는 등의 불안정성은 뇌의 취약한 혈관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합니다. 이 약물들은 심장의 전기적 리듬을 직접적으로 방해할 수 있습니다. 별표 심방세동, 에일리의 피브럴레이션, 어피브, 별표이라는 상태를 유발할 수 있죠. 이는 심장의 윗부분, 심방, 이 규칙적으로 강하게 뛰는 것을 멈추고 그저 가늘게 떨기만 하는 상태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떨림은 피가 고이게 만들어 위험한 혈전을 형성하게 하고 이 혈전이 심장에서 뇌로 바로 뿜어져 나가 치명적인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약물들은 설계상 종종 매우 강력한 진정 작용을 합니다. 이는 신체 활동 감소로 이어지고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부족은 특히 다리의 혈액순환을 느리게 하여 혈전이 형성될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끔찍합니다. 여러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이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들의 뇌졸중 위험은 1.5배에서 3배까지 증가합니다. 그리고 NSAIDS와 마찬가지로 그 위험은 치료를 시작한 첫 몇 주 동안 가장 높습니다.
저는 72세의 경증 치매 여성 환자분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가 저녁마다 일몰 증후군, 선다운인, 을 겪으며 극도로 안절부절 못하고 밤새 집안을 배회하는 탓에 완전히 녹초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수면을 돕기 위해 저용량의 항정신병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2주 후 그녀의 딸은 아침 식탁에 쓰러져 말을 하지 못하고 한쪽 얼굴이 축 처진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응급실 스캔 결과 큰 뇌졸중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도움을 주려 했을 뿐인데 이제 그들은 만약이라는 끔찍한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비약물적 접근을 먼저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면 문제의 경우 엄격한 생활 습관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밝은 빛과 활동을, 밤에는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침실에 TV를 두지 마세요. 불안과 초조함에는 차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때로는 주의를 돌리거나 익숙한 음악을 틀어주거나 그저 따뜻한 손길과 사회적 교감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약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원칙은 다시 한번 최소한의 용량을 최단 기간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기 2주는 모니터링을 위한 중대한 위험 기간입니다.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새로운 쇠약 증상이 보이거나 얼굴이 처지는 등 뇌졸중의 어떠한 징후라도 보인다면 즉시 119 또는 911에 전화해야 합니다. 알약 약물샵 3 호르몬 대체요법. 세 번째로 이야기해야 할 약물군은 호르몬 요법입니다. 여기에는 폐경기 여성을 위한 에스트로겐 및 프로게스틴 요법, 그리고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일부 남성을 위한 테스토스테론 요법이 포함됩니다. 분명히 합시다. 많은 분들에게 이 치료법은 삶을 바꿀 만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안면 홍조, 식은땀 또는 심각한 에너지 저하와 같은 쇠약해지는 증상에 믿을 수 없을 만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강력한 호르몬이 특히 노인들에게서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작용 기전은 이렇습니다.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은 간을 자극해 더 많은 응고인자를 생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혈액을 더 끈적하게 만들어 위험한 혈전이 형성되기 쉬운 상태로 만듭니다. 또한 혈관 내벽의 저강도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이 제대로 이완하고 수축하는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짐작하셨겠지만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에도 악영향을 미쳐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에 신뢰할 수 있는 연구들에 따르면 복합 호르몬 요법을 받는 폐경기 여성은 뇌졸중 위험이 약 1.3배에서 1.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위험은 특히 두 그룹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1. 60세 이상의 여성. 2. 폐경이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난 후 치료를 시작한 여성.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흡연을 하거나 비만이거나 이미 고혈압을 지고 있다면 그 위험은 훨씬 더 커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칙은 최소 용량, 최단 기간입니다. 만약 증상이 삶의 질을 파괴할 정도로 극심하다면 호르몬 요법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의사와 지속적으로 재평가해야 하는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완전한 위험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알약 약물샵 4, 다약제 복용, 팔리파어머시의 문제. 이것이 우리를 네 번째이자 제 생각에는 가장 중대한 위험 요인으로 이끕니다. 이것은 특정 약 하나가 아닙니다. 바로 별표 너무 많은 약 별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다약제 복용, 팔리파어머시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이 여러 질환을 동시에 관리하면서 약물 목록은 그저 늘어나고 또 늘어납니다. 혈압약 한 알, 콜레스테롤 약 한 알, 당뇨약 한 알, 관절염 진통제 한 알, 수면 보조제 한 알, 속쓰림 약 한 알, 과민성 방광 약 한 알, 순식간에 늘어나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복용하는 약의 가지수가 늘어날수록 위험한 약물 상호작용의 가능성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몸은 화학 물질 수프가 됩니다.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이미 NSAID가 혈압약의 효과를 어떻게 멈추게 하는지 봤습니다. 와파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특정 항생제와 혼용하면 혈액이 극도로 묽어져 치명적인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수면제를 진통제 또는 술과 함께 복용하면 호흡이 위험할 정도로 억제되어 뇌의 산소 공급이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은요. 발진이나 폐 문제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서 당뇨약을 먹으면 혈당이 치솟아 혈관에 산을 붓는 것과 같다는 것은요. 연구 결과는 명확하고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5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면 뇌졸중, 입원, 심지어 사망 위험까지 현저하게 증가합니다. 일단 10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은 50%가 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해결책은 약물 검토, 메디케이션 리뷰 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용어인 별표 탈처방, 더 프리스크라이빙, 별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적어도 1년에 한 번, 여러분은 한 명의 의사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주치의와 마주 앉아 여러분이 복용하는 모든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의 목표는 약을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안전하게 중단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클립보드 여러분을 위한 5가지 질문 실천 계획. 자, 그럼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제가 실천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병원 방문 시 반드시 이 5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적어두세요. 질문 1. 선생님, 제가 먹는 약을 전부 가방에 담아왔습니다. 혹시 위험한 상호작용은 없는지 약물 검토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제가 모든 약이라고 했을 때는 전부를 의미합니다. 모든 처방약병, 그리고 약국에서 산 일반 의약품, 모든 비타민, 모든 영양제, 모든 한약까지. 의사는 전체 그림을 알아야 합니다. 질문 2. 제가 이 새로운 약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몇 주간 제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특정 뇌졸중 경고 증상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초기 몇 주가 종종 가장 위험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두세요. 심한 두통인가요? 어지러움인가요? 어눌한 발음인가요? 질문 3. 이 약에 대한 장기 계획은 무엇인가요? 평생 먹어야 하는 약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할 계획도 있나요? 처방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냥 가정하지 마세요. 많은 약들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그저 계속 복용하곤 합니다. 주도적으로 물어보세요. 질문 4. 제가 정말 약 부담을 줄이고 싶은데요. 이 목록 중에 혹시 더 이상 필요 없거나 생활습관 개선으로 대체할 수 있는 약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여러분이 건강의 파트너임을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생각보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약이 많다는 것에 놀라실 겁니다. 질문 5.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저희의 응급 계획은 무엇일까요? 만약 저에게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면 정확히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나요? 뇌졸중은 시간이 곧 뇌, 타임 이즈 브레인, 인 응급 상황입니다. 치료를 위한 골든 타임은 실제합니다. 여러분은 전담 인증을 받은 뇌졸중 센터가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필요하기 전에 그곳이 어디인지 알아두세요. 붉은 심장 생활 습관, 여러분의 궁극적인 방어막. 모든 것을 고쳐달라고 의사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습관이야말로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단 하나의 방어막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슈퍼파워입니다. 1. 내 몸의 신호에 민감해지세요. 스스로의 몸을 탐구하는 탐정이 되십시오. 특히 새로운 약을 시작한 첫 2주 동안은 간단한 일지를 기록하세요. 매일 혈압을 재고 새로운 어지러움, 피로감, 두통 등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가족에게도 알리세요. 여러분을 지켜봐 달라고 부탁하세요. 혹시 내가 좀 이상해 보이거나 내 말이 어눌하게 들리면 제발 바로 말해줘. 여러분이 느끼기 전에 가족이 먼저 알아챌 수도 있습니다. 2. 기본, 수면, 운동, 식단을 최적화하세요.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5. 수면,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지키세요.
여러분이 잠잘 때 뇌는 스스로를 청소합니다. 오운동, 부작용이 전혀 없는 시중에 최고의 혈압액입니다. 매일 30분씩 활기차게 걷는 것만으로도 기적을 만듭니다. 동맥을 청소하고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5식단, 다이어트는 잊으세요. 연료라고 생각하세요.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 올리브 오일, 통곡물이 풍부한 지중해식 또는 DASH 식단은 뇌를 보호하는 것으로 임상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나트륨, 소금, 섭취를 대폭 줄이세요.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을 피하세요. 이것은 무언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더하는 것입니다. 3. 마음을 관리하세요.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은 신체적 건강 위험 요인입니다. 이들은 혈압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지내세요. 외로움은 치명적입니다.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동호회에 가입하세요. 손주들을 껴안아 주세요.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4. 든든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이것은 팀 스포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르신이라면 가족 중 한 명은 반드시 여러분의 약물 목록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병원 진료에 함께 동행하여 두 번째 귀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반드시 응급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하얀색 체크표 여러분의 단계별 실천 계획 및 최종 점검. 자,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 봅시다. 많은 내용이었지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임무는 보물찾기를 하는 것입니다. 집안을 샅샅이 뒤져 여러분이 복용하는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알약을 모으세요. 처방약, 일반 의약품, 비타민, 영양제. 모두 한 봉지나 한 상자에 담으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의 목록으로 작성한 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세요. 이번 주 여러분의 주치의 병원에 전화하세요. 의사 선생님과 약물 검토, 상담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목록과 약이 든 가방을 가져가세요. 새로운 약을 시작한다면 앞으로 2주간, 이 기간은 여러분의 특별 경계 기간입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혈압을 모니터링하고 뇌졸중 증상이 있는지 예의주시하세요. 안면 마비, 페이셜 드루프, 팔의 쇠약, ARM 윈니스, 언어 장애, 스피치 디퍼컬티. 즉시 119, 타임 투 콜 911에 전화할 시간입니다. 매 3대 6개월마다 재평가하세요. 이 약들이 여전히 효과가 있나요? 여전히 필요한가요? 마지막 최종 체크리스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이 5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1. 나는 영양제를 포함한 나의 모든 약물에 대한 최신 목록을 가지고 있는가? 2. 나는 특히 새 약을 시작한 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는지 나 자신을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3. 나는 내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내 수치를 알고 있는가? 4. 나는 그저 습관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진통제나 수면제가 있는가? 5. 나의 배우자나 가족은 뇌졸중 발생 시 우리의 응급 계획을 알고 있는가? 이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답이 나왔다면 바로 그 지점이 여러분이 시작해야 할 곳입니다. 우리는 4가지 큰 위험에 대해 다뤘습니다. NSAIDS, 항정신병약, 호르몬 요법,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인 다약제 복용.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더 많은 약이 더 나은 건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적은 것이 거의 항상 더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약물에 더 민감하므로 모든 새로운 약은 신중함, 존중, 그리고 건강한 회의론을 가지고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자녀분, 가족분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보호자, 애드버키트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약물 목록을 관리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병원에 함께 가세요. 그분들의 두 번째 눈과 귀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질문이 과장 없이 그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데이터와 약물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졸업식, 명절,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에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은 매일의 실천입니다. 약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약물 목록을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제 병원에서 저를 만나기 전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너무 늦기 전에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부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특히 60세 이상의 모든 분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할 작은 변화 한 가지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화면에 면책 조항이 나타나고 음성으로 읽음. 중요 고지사항. 이 영상은 교육적,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제작되었으며 개인의 의학적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없이는 절대로 약물을 중단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약물, 특히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자격을 갖춘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상의하십시오.